이제는 평균 수명 100세를 앞둔 시대인데요. 여러분은 100세까지 살게 될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걱정이 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군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것을 생각하실 수 있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지요.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노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80대여도 흡사 40대나 50대처럼 튼튼해 사회생활도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주변을 떠올려 보면 나이가 같아도 노후의 모습에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결정할까요? 오늘은 노년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노년내과 의사의 책 최고의 노후를 통해 나이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5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최고로 행복한 노후는 무엇이고 지금 당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절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나와 가족, 부모님의 나이듦이 아직은 와닿지 않은 노후의 시간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오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좋은 점도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원치 않은 신체 변화가 생긴다 해도 나이를 먹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늙는다는 것이 항상 모든 것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 누릴 수 있는 장점도 많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장점은 대체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좋은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삶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진다. 이 다양한 병원체에 대한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경험으로 똑똑해지는 것은 뇌만이 아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면역력도 마찬가지다. 삼알레르기가 개선된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있다. 다른 항체들이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듯이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하면 알레르기 반응도 가벼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편두통이 개선된다. 알레르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편두통도 고령자에게는 적다고 알려져 있다. 편두통은 30대, 40대에게 가장 많고 이후 나이가 들면 발병률이 떨어진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증가한다. 육자유 시간이 생긴다. 칠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아진다. 진료실 안팎서 수많은 고령자를 만났다. 그분들을 통해 느낀 것은 나이가 같아도 노화의 모습은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는 운이나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 자신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과 실천은 무엇일까?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선택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신체 노화 정도가 다른 이유. 어느 날 외래로 102세 여성이 찾아왔다. 복용 중인 약은 변비약분으로 지금까지 병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70대처럼 젊었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서 진료실을 방문했다. 나는 나이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진료 기록부를 확인했지만 틀림없이 102세였다. 내가 조금 놀란 얼굴을 하자 여성은 마음은 아직 2살이에요 하며 웃었다. 정기 검진이 방문 목적이었던 터라 진료는 간단히 끝났는데 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여성에게 물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젊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쭈어도 될까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세세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일까요? 함께 내원한 손자가 할머니는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테이크를 드세요라고 덧붙였다.
스테이크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원 없이 먹었으니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잊히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다. 102세의 스테이크를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한 노후 생활이었다. 나이가 들면 대개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붉은 고기나 비계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연령 증가가 곧 노화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70세인데도 굉장히 쇠약한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노화의 25%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남은 75% 무엇일까? 그 대답의 단면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미국에서 평균 나이가 85세인 참가자 177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다. 다수의 고령자가 포함된 실험이었고 모든 사람의 측정치가 조금씩 쇠퇴하는 결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중 50% 정도인 891명이 기능을 유지했다. 기능을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더니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지병이 많지 않고 혈관 위험 인자가 적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혈관 위험 인자란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을 가리킨다. 혈관 위험 인자로 발생하는 질환에는 자각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왜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처럼 혈관 위험 인자는 노화와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실제로 심장병,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은 노화의 진행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노년의학회가 권장하는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 요소는 몸 모빌리티이다. 노후에 꼭 필요한 모빌리티는 가동성이나 이동성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신체의 기능, 즉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젊어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지팡이나 보행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휠체어 생활을 하거나 누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언뜻 보기에 걷기 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증가한다. 한 번의 낙상사고로 심각한 골절이 생기면 한순간에 활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늙어서 잘 걷고 움직이려면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몸을 돌봐야 한다. 신체 기능에 맞는 보조기구를 활용하거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운동이 미래 건강을 좌우한다. 이동성 모빌리티를 노후에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운동이다. 흔히 운동은 몸에 좋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에 좋다는 말일까? 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효과는 실로 다방면에 이른다. 먼저 위험성 저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운동은 사망,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을 낮춘다. 그리고 의외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폐암, 유방암, 췌장암 등 적어도 8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연구는 운동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적인 생활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활동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년 뒤나 20년 뒤에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운동은 발병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비롯해 인지 기능 생활의 질,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운동은 그 무엇보다 뛰어난 좋은 약이다. 핵심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운동은 종류나 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속성이다.
운동은 지속이 힘이므로 즐거우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다. 물론 꾸준한 운동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양치와 세수를 하듯이 한번 습관화하면 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개운치 않을 것이다. 어쨌든 운동은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시작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 발 내려보자. 지금의 결단이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을 구할 것이다. 노후에는 근육이 연금보다 더 중요하다. 노년층에게 운동이 절실한 이유는 근육을 지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잘 쓰기 위해서다. 변기에서 잘 일어서고 집안에서 무리 없이 이동하며 필요한 물건을 쉽게 옮기는 등의 일상생활은 그만한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운동은 건강한 일상을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적절한 강도와 방식을 찾아 꾸준히 함으로써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한다. 1990년 미국 의사협회에서 90세 노인들의 고강도 근육훈련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고령자도 근육 운동을 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90세를 넘긴 남녀 9명을 대상으로 8주간 강도 높은 근력 훈련을 시켰더니 근력이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향상된 것이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잘 지키면 최소 10년은 젊게 사는 셈이다. 노쇠 예방을 위해선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하체 운동은 무릎 통증도 예방해준다. 운동은 회춘약이라고 불릴 만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노후의 이동성을 높여주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중 두 번째 요소 마음이다. 노후에 꼭 필요한 마인드는 마음이나 지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분이나 인지기능, 정신 상태 등을 가리킨다. 나이 들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마음 건강에도 주목해야 한다. 치매나 우울증은 고령자에게 자주 문제가 되는 질환이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뇌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몸 상태가 나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우울증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치매가 우울증을 초래하는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다른 세대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치매에도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5명 중 1명은 치매라고 한다. 노화로 뇌가 쪼그라들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다. 문제는 그보다 심각한 인지 기능의 저하로 치매가 왔을 때다. 치매는 사람들이 노후에 겪고 싶지 않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매란 인지 기능이 어른이 된 뒤에 장애로 인해 쇠퇴하여 일상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조건 중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점도 진단 포인트 중 하나다. 요사이 남편의 건망증이 심해진 게 치매 같아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문제없이 일을 계속한다면 치매라 하기 어렵다. 이보다 나이에 따른 건망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거나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세탁기에 젖은 빨래를 넣어둔 채 잊어버리거나 수도꼭지 잠그는 일을 깜빡하기를 반복한다. 가까이 사는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장도 보지 못하고 집안일은 전부 도우미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는 일상생활에 확실한 지장을 준다. 우울증이나 선망 등의 가능성이 없다면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다. 무슨 병이든 미리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다. 질병의 예방은 항상 치료를 능가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매는 예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선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치매 예방법은 그다지 없다. 하지만 치매 예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 습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수면이다. 잠과 관련해 주로 하는 얘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머리를 쓰지 않게 되므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여 치매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 중년과 노년의 통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단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떨어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정말로 수면 시간만으로 분류해도 되는지, 수면의 질은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문제도 있다. 똑같은 7시간이라도 깊이 자는 사람과 도중에 깨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이 치매 위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여러 뇌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약 메디케이션이다. 노후에 꼭 필요한 메디케이션은 약을 가리킨다. 나이가 들면 몸이 늙기 때문에 자연히 없던 병이 하나둘 생긴다. 그러다 보면 약이 점점 늘어 다량의 약을 먹게 된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수가 매우 많은 상태를 다약제 복용이라 한다. 약이나 질환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먹는 편이 좋은 약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론 그만둘 수 있는 약이나 그만두는 편이 좋은 약이 있는데, 의사나 환자가 인지하지 못해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령이 되면 이렇게 다약제 복용이 만연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약과의 현명한 동행이 필요하다. 약 부작용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 약 부작용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일도 있다. 때로는 약 부작용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로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치매약을 들 수 있다. 치매약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치매약은 식욕 저하를 비롯한 소화의 문제와 체중 감소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약을 줄이거나 끊었더니 식욕이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익숙한 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한편 지나치게 마르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배경에 아직 진단되지 않은 질환이 숨어 있을 때도 있다. 위나 식도의 문제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질환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령의 가족이 요즘 들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네 번째 요소 예방이다. 멀티 컴플렉시티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질병을 안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습관병, 암, 감염증,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들 중에는 운이 나빠서 발병하는 질환도 있지만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도 많다. 갖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과 똑똑하게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수명이 길어질수록 예방의학은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만성질환은 살면서 축적된 노화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 중에는 효과적인 예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질환도 있다. 결국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예방을 실천하는가에 따라 노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의료를 예방의학이라고 하며 몇 년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방의학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현 시대의 예방의학이 꼭 필요한 지식이자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체 노화에 따라 40대, 50대의 중병에 걸려서 인생의 절반을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지 모른다. 예방의학에는 0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처럼 현재의 당신을 갑자기 행복하게 만드는 힘은 없지만 미래의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힘, 즉 0을 마이너스로 만들지 않는 힘은 강하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하나씩 실행해보자. 예방의료 측면에서 건강검진 다음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예방접종이다. 인류의 진화와 번영의 역사는 예방접종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출현하고 아이들에게 널리 접종하는 과정에서 인류를 위협해온 감염증이 대부분 극적으로 감소했고 그 중에는 근절된 것도 있다. 이 점이 인류의 수명 연장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예방접종은 접종한 개개인의 건강과 수명은 물론 집단 면역을 통해 사회 전체를 지켜왔다. 백신 기피 현상은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었다라는 역설이 있다. 다수의 효과적인 백신이 출현하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증이 주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현대인은 그 고마움을 잘 못 느끼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백신은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이 통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는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맞아서 퇴치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백신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렸을 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에 걸쳐 크든 작든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그 수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해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 잠시 확인해 보기로 하자. 독감 백신. 독감 백신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은 매년 그 양상이 달라지므로 1년에 한 번씩 새로 맞아야 한다. 매년 맞게 되면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파상풍 백신. 파상풍 백신은 10년에 한 번 업데이트해야 하는 백신이다. 파상풍을 일으키는 세균은 자연계의 흙 속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상처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흙 속에 있는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을 다시 맞으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감염되면 몸이 경직되고 많은 사람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다. 10년에 한 번은 추가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 홍역과 풍진 백신. 자신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혹은 항체 수치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모를 때는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다면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치가 낮을 때는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대상포진 백신.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상에게 필요하다. 예방접종 효과가 매우 높아서 임상시험에서 대상포진 예방의 90% 넘는 유효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대상포진은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통증을 남기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성가신 병이다. 폐렴구균 백신. 폐렴구균 백신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이나
천식이나 폐기종 같은 지병이 있을 때는 65세 미만이어도 장려된다. 지병이 있는데 아직 맞지 않았다면 주치의와 상담하도록 하자. 그런가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무얼 먹고 마실까? 질병을 예방하는 식사법으로 잘 알려진 것에는 대시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이 있다. 먼저 대시식단은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고 염분과 붉은 고기, 단 음식을 삼가하며 지방 섭취량을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저염, 저당, 저지방으로 식이섬유를 비롯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식사법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했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내과 학회지에 따르면 이 식단을 꾸준히 수행한 중년 여성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감소했다고 한다. 대시 식단은 따라하기 쉽고 영양 밸런스가 높으며 체중 감량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과 심장병을 예방해 준다는 점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즐겨 먹는다는 점이다. 채소 섭취량을 늘리면서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으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사법이라 할 수 있다. 주된 식재료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가 포함되고 지방의 주요 공급원으로 올리브유가 권장된다. 여기에 가볍게 와인 한 잔도 곁들인다. 생선과 닭고기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까지 섭취가 허용되고 이른바 붉은 고기라고 불리는 쇠고기나 양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과 같은 해산물 섭취가 권장된다. 이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의료진이나 대중매체가 건강에 도움되는 세계 최고의 식단을 꼽을 때 가장 많이 언급하기로 유명하다. 특정한 음식만 먹거나 완전히 끊어야 하는 음식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돕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혈관 건강을 돕고 당뇨병 발생 위험을 줄여주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대시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은 기본적으로 가공식품과 정제곡물, 단음식, 설탕이 든 음료를 배제한다. 두 식단이 다른 식사법과 차별되는 큰 이유는 병을 예방하는 식단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데 있다. 대시 식단은 대장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였고 지중해식 식단은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두 식사법을 추천할 때가 있다. 물론 일반인도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는 식사법이다. 조금씩 뱃살이 붙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없던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중년이라면 더더욱 실행해 볼 가치가 있다. 아직 큰 병은 없으나 점차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질 때 이러한 식사법을 실천하면서 운동을 생활화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를 만드는 강무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삶의 의미이다. 노후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잊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관점을 의미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삶의 목표나 방식, 기호가 있다. 자리보전하더라도 무조건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등산 애호가라면 등산 없는 삶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는 일도 현명하게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어쩌면 이것은 최고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지 모른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당신의 삶의 의미를 훼손한다면 당신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 삶의 의미에는 모든 의학적 근거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 나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 어떤 농가에서 만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철들고 나서부터 내 삶에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담배 덕분에 돈을 벌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담배 모음에 위로를 받으며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담배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물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담배는 내 인생 그 자체입니다. 평소에 나였다면 분명 금연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을 것이다. 의사로서 나의 본분은 많은 사람이 건강하도록 돕고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게 하는 데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흡연자들의 후회의 눈물을 접했고 무엇보다 금연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담배가 좋다고 하더라도 늘 열의를 갖고 설득하곤 했다. 하지만 이분 앞에서는 금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담배가 인생 그 자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 앞에서 처음 보는 의사가 늘어놓는 알량한 건강 상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담배를 계속 피우라고 권할 생각은 없다. 적어도 금연의 중요성과 간접 흡연의 피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 삶의 의미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 삶의 의미 그 자체가 건강이나 장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0명가량 되는 고령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와 삶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두 가지 모두 없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상생활의 자립도도 높았다고 한다.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삶의 의미 자체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인생 회의의 첫 걸음이다. 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이제는 노후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보통 50대부터 시작되어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중요하며 앞으로의 생활 습관이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